여객선, 화물선, 군함, 어선 등 인류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선박. 선박은 한 번에 많은 화물과 사람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고부가 가치의 산업 경쟁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극한 상황에 맞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겉모양과 부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죠. 실제 선박을 일정 비율로 축소한 모형선을 물에 띄어 선박의 추진 능력, 운동 능력, 조종 성능 등을 시험하는 선형 시험 수조입니다. 낮은 마력으로 높은 속력을 내는 것은 선박의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선형이나 프로펠러의 형상 등을 찾아내고 선박의 안정성을 미리 파악해 실제 제작 후 나타나는 하자 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선형 시험의 몇 가지 항목을 보면 선박을 끌어당길 때의 저항을 측정하는 저항 실험, 실제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펠러의 추력, 회전수, 예인력 등을 측정하는 자항 시험 등이 있고요. 시험 수조에서 파도, 바람과 같은 변수를 조절해 실제 바다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평가한 후 실선 제작에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박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이제 모형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물에서 선박을 달리게 하는 추진기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날개의 나선면이 물을 밀어내면서 그 반동으로 생긴 추력으로 배가 전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프로펠러를 한순간에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회전이 빨라지면 날개면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그 부분에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또 수중에 녹아있던 공기방울이 날개면에 들러붙어 침식을 일으키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형 선박의 프로펠러에서는 날개의 손상뿐 아니라 선체의 진동, 고장 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펠러의 설계 단계부터 날개 모양과 면적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 시설은 모형배를 띄워두고 물살만 아래쪽으로 흘려보내는 선박용 러닝머신, 캐비테이션 터널입니다. 프로펠러의 효율만을 연구하는 전용 실험관인 셈인데요. 약 2,400톤의 물을 순환시켜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생기는 물방울을 관찰하고 터널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 프로펠러가 느끼는 힘과 주변 환경에 따른 캐비테이션 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1초에 2만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고속 카메라로 프로펠러의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상선 같은 경우는 이 캐비테이션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는 좀 양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함정 같은 경우는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함정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캐비테이션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니? 안녕, 난 크랩스터 로봇이라고 해. 토종 국내산 육족 보행 해저 탐사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 속도가 빨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와 가재처럼 바닥에 엎드려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는데요. 최대 200m의 수심에서 초당 0.1m의 속도로 해저를 탐사하고 혼탁한 수중에서도 100m 반경 이내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해 전방 15m 이내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총 10대의 광학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주변의 수심, 온도, 유속 등 데이터 수집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광부라 불리는 미네로 로봇. 25톤에 달하는 이 로봇은 수심 5,000m의 엄청난 수압에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심해 퇴적물에는
망간 단계라는 자원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망간 단계는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는 망간, 철, 니켈, 구리 등 약 40여 종의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자원을 사람이 직접 건져오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망간 단계의 퇴적물에 사람이 발을 디딘다면 늪에서처럼 푹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주겠어. 로봇의 앞부분의 채집 장치가 물체틀을 쏴 바닥에 깔려있는 망간 단계를 수중으로 띄우면 로봇의 뒷부분에서는 망간 단계만 분리해 미네로 내부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채광이 이루어지는데요. 미네로는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심해저의 악조건 속에서도 원하는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슈퍼파워 최강 로봇이라고 하는군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바다를 꿈꾸고 바다와 싸우고 바다와 융화되어 온 인류. 대양과학 발전을 향한 항해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드넓은 바닷속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그들만의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무차별로 파괴하는 포식자도 있죠. 바다의 해적이라 불리는 불가사리입니다. 특히 외래종인 아무르 불가사리는 갑각류는 물론 물고기까지 먹어치우는 엄청난 식성으로 한반도의 바다를 초토화하고 있는데요. 죽일 수 없다는 불가사리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이들의 재생력은 무척 강합니다.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면 그 신체에서 또 하나의 개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버나 해녀들이 불가사리를 잡아와 땅에서 말려 죽이는 방식으로 퇴치해왔죠. 하지만 문제는 불가사리가 부패하면서 엄청난 악취를 풍겨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퇴치할 마땅한 방법도 활용할 데도 없어 골칫거리로 여겼던 불가사리. 이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사리는 주로 칼슘 성분과 아미노산, 키토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를 우리가 활용하기는 좀 그냥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EM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걸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은 키토산과 아미노산, 칼슘이 우러나옵니다. 그 우러나오는 액을 가지고 우리가 농업용에 활용을 하는 그러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표 친환경 비료의 재탄생. 말린 불가사리를 분쇄한 후 유용 미생물과 함께 6개월간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교적 저렴한 값에 질 좋은 액체 비료가 되는데요. 원래 불가사리 자체가 냄새가 좀 심한데 우리가 EM하고 같이 발효시키면 냄새가 아주 적어지면서도 좋은 액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수많은 미생물 중 효모, 유산균, 누룩, 바실러스균 등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왔던 좋은 미생물을 말합니다. 악취 제거, 독성 제거, 수질 정화 등의 작용을 하는 유용 미생물과 영양분이 가득한 불가사리가 만나 식물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된 비료를 물과 1000대 1에서 1500대 1 비율로 희석해 잎사귀에 살포하면 아미노산, 키토산 성분이 흡수되어 생물의 생장을 돕는다고 하는군요. 그런 영양제 사용했을 때보다 출하 시기가 당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갓이 두껍고 윤택이 잘 나오고, 또 하나 그 수확했을 때 그 저장성이 기존 농사 졌을 때보다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생태계 파괴자도 없애고 농업 경제도 살리고 소비자들도 안심되는 일석삼조의 친환경 비료 기술. 칭찬할 만하죠? 부드러운 식감에 바다향을 가득 머금은 멍게입니다. 양식과 대량 생산이 쉬워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해산물이죠. 그런데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요 알맹이에 비해 쓰레기로 남은 껍질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버릴 수 없다면 활용하다.
멍게 껍질은 어떻게 변질할까요? 멍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정 중에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출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껍질이 남아요. 이게 쓰레기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쓰레기인데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식이섬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쓰레기로만 생각했던 멍게 껍질,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죠. 멍게 껍질 안쪽에 번들거리는 부분은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으로서 연골,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글라이코스아미노글리칸이라는 물질과 카르테노이드라는 색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산화제와 염기성 용액에 여러 번 세척해 색소를 모두 제거한 후 식이섬유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멍게의 식이섬유는 동물성으로서 게껍질의 키토산과 함께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딱 두 종류의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몸속의 청소부로 불릴 정도로 체내의 독소나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은 25g, 여성은 20g 정도로서 이는 사과 8개, 콩나물 9접시, 흰쌀밥 21그릇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멍게 껍질 1kg에는 무려 보리쌀 한 가마와 비슷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만약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면 멍게 껍질 플리즈. 여기저기서 멍게 껍질 찾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 싶군요. 특히 바다에서 생산되어지는 해양 생물을 활용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인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다의 쓰레기에서 유용한 자원으로의 재탄생. 이렇듯 주변 곳곳에는 숨은 가치를 품고 있는 빛나는 보석이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3분의 2가 바닷물로 덮여 있습니다. 육지는 약 1억 4,900만 제곱킬로미터, 바다는 약 3억 6,20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죠. 바다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짜지 않은 물의 3% 중 빙하가 2%, 그리고 1%가 지하수, 강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듯 드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피는 지구의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바다의 깊이는 4km로 지구에서의 바다의 두께는 종이 한 장 정도라고 할 수 있죠.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동해. 바다 이름에 붙은 양자와 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다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로써 양은 매우 큰 바다를, 해는 그보다 작은 바다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등은 태평양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태평양은 5대양 중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약 1억 6,50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해양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육지를 모두 합한 면적보다 넓고요. 한반도의 약 750배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아이, 에휴, 그런데 바닷물은 왜 이렇게 짠 거야?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45억 년 전 태초의 지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었고 구름은 비가 되어 수백 년 동안 그치지 않고 내리게 됩니다. 빗물은 오랜 시간 육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쓸어 모아 바다로 흘려보냈고 그 중에는 염류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소금 중 바닷물에서 얻어지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육지의 소금 광산, 소금 호수 등에서 더 많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바닷물 1리터 속에는 순수한 물이 965g,
그리고 35g의 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짠 음식에 대해 말할 때 염분 섭취를 줄여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염분이란 이 1리터의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을 비롯한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무기물의 총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중 염화나트륨이 77.7%를, 염화마그네슘이 약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먹었을 때 짠맛과 쓴맛이 동시에 나는 이유가 바로 짠맛의 염화나트륨과 쓴맛의 염화마그네슘 함유량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이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염류의 상대적 비율은 어느 곳의 바닷물이든 일정하다고 합니다. 단지 물의 양의 변화, 즉 증발에 의해 염분의 농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강물이 많이 흘러드는 흑해나 발트해, 우리나라에서는 황해와 동해에 강물이 많이 흘러들어 비교적 덜 짜고요. 반면 열대지방의 바다는 물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짠맛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사해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데다가 건조한 기후 탓에 물의 증발량이 다른 바다보다 10배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태양광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200m 이상의 깊은 바닷속 심해로 가보겠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바닷속은 식물은 살 수 없지만 불가사리, 성게, 해치렁이, 갑각류와 몇몇의 심해어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사람들은 바다의 가장 깊은 수심을 찾기 위해 더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근해 마리아나 해구 중에서도 비티아즈 해연이라는 곳인데요. 수심은 11,034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가 해발 8,848m이니 그 깊이가 짐작되시죠? 이렇게 깊고 어두운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심 2,700m에서는 장미를 닮은 10여 종의 신종 생물이, 4에서 5,000m의 극심해에서는 0.5cm의 초소형 오징어와 붉은색의 해파리가, 8,143m에서는 새로운 꼼치 2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는군요. 깊은 바닷속에는 특수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엔 지하로부터 섭씨 400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열수공이라는 곳인데요. 열수공 주변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해 심해 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수공 근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은 심해 관벌레라 불리는 이동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고요. 그 외에도 뜨거운 물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새우등의 갑각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깊고 광대한 바닷속 세상에는 아직 얼마나 놀라운 현상들과 기이한 생명체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을지,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궁금증과 상상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